아스날과 뉴캐슬 둘 다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의 과제는 딱 하나죠. 상대의 압박을 누가 더 잘 빠져나가느냐, 우리 팀의 압박이 상대방을 누가 더 잘 묶느냐, 이 싸움인데요. 이 싸움에서 뉴캐슬이 아주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뉴캐슬은 특히나 오늘 아스날의 압박을 빠져나갈 때 3자 패스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메리노 쪽에서 압박이 좀 새는 모습을 느꼈었는데요. 지금도 뉴캐슬 선수들이 3자 패스로 빠져나가는데 기마랑이스 쪽에 메리노가 사실 붙어있고 돌아서지 못하게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메리노의 접근이 늦었고요. 그래서 기마랑이스가 빠져나가면서 조엘링톤이 다시 롱스테프에게 공을 줍니다. 이렇게 뉴캐슬은 여러 번의 3자 패스로 빠져나오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빠져나올 때 오른발잡이이면서 피지컬이 좋은 조엘링톤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패스를 주니까 왼쪽 어깨로 토마스 파티의 맨투맨을 버텨낼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압박이 풀리는 과정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시야가 열린 롱스테프가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공을 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비슷한 3자 패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조엘링톤이 사이드에서 공을 잡았을 때 두 명이 조엘링톤에게 붙어있는데 조엘링톤이 역시 왼쪽 어깨로 찍히고 안쪽으로 공을 내주는 과정에서 아스날 선수들은 공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못합니다. 그리고 시야가 열려있는 기마랑이스에게 아스날이 전방 압박할 거라면 가장 먼저 묶어야 되는 선수가 기마랑이스였는데 자꾸 기마랑이스가 프리한 상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트로사르가 뒤늦게 따라가 보지만 그에 맞춰서 롱스테프가 움직여주고요. 기마랑이스는 롱스테프에게 공을 내줍니다. 그리고 롱스테프가 사이드 쪽 리브라멘토에게 공을 전개한 순간 이걸 기준으로 라인을 그어봤을 때는 4대3 아스날이 수적으로 불리한 상태에 놓이죠. 경기 내내 이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고요. 또 뉴캐슬이 압박을 풀 때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라멘토가 가운데 쪽으로 패스를 하고요. 여기서 사실 메리노는 지금 붙어있는 선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아까 맡았던 기마랑이스를 따라갔어야 했어요. 근데 메리노가 롱스테프를 같이 묶는 과정에서 기마랑이스가 또 프리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기마랑이스가 공을 잡게 되죠. 아스날이 다른 선수에게 공을 내주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라도 뉴캐슬 빌드업의 핵심 중에 하나인 기마랑이스를 자꾸 놓친다는 게 아스날의 전방 압박이 오늘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열린 기마랑이스가 이삭에게, 또 이삭이 오늘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서 라이스가 따라오지만 그걸 역으로 돌려내면서 왕반대, 이런 것들을 보면 뉴캐슬이 아스날의 압박을 조직적으로 빠져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메리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명의 작은 미스만 있어도 압박은 전체가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반면에 아스날은 뉴캐슬의 압박을 어떻게 빠져나갔을까요? 사실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뉴캐슬 선수가 이렇게 데인마크를 붙여놨고 아스날 선수들은 도전적인 전진 패스보다는 안정적인 백패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압박을 못 이겨내고 이 뒤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조일록의 움직임이 또 상당히 효율적인데요. 조일록이 약간 감싸는 움직임으로 골키퍼 라야 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러면서 라야의 패스루트인 살리바와 데클란 라이스 쪽을 동시에 묶어버립니다. 조일록 한 명의 움직임에 아스날 두 명이 묶인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라야는 옆쪽에 열린 선수에게 줄 수밖에 없고 또 이 조일록이 라이스 쪽 길을 여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마갈량이스는 어쩔 수 없이 라야에게. 이렇게 아스날은 뉴캐슬에게 단계적으로 뒤로 밀리면서 아스날이 좋아하는 지공을 전개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캐슬의 경기 방식에 불을 붙여줄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뉴캐슬의 득점입니다. 아스날이 어떻게 보면 4-2-4 체제로 수비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뉴캐슬이 그냥 롱킥을 넣어버려요. 사실 롱킥이란 게 성공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팀은 짧은 패스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성공한다면 상대의 수많은 선수들을 빠른 속도로 한 번에 뛰어넘을 수가 있죠. 이 롱킥은 성공적인 롱킥은 아니었지만 토마스 파티가 걷어낸 공이 이삭 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이삭이 공을 잡은 순간에 앞쪽에 있던 4명의 선수는 전장 이탈이 된 효과와 똑같죠. 지금 뉴캐슬의 공격 시퀀스에서는 없는 선수와 똑같습니다. 이삭이 내준 공이 롱스테프를 거쳐 사이드 쪽 고든에게, 그리고 고든이 미친 퀄리티의 크로스를 넣어줍니다. 흔히 말하는 수비와 골키퍼 사이로 들어가는 크로스고요. 잡아놓지 않고 바로 올린 것이 타이밍적으로도 뉴캐슬에게 이득을 가져다 줬죠. 그리고 이삭의 정확한 헤더, 뉴캐슬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사실 이때부터는 뉴캐슬이 굳이 무리하지 않고 아스날에게 기다리는 수비를 합니다. 여기서 저는 또 조엘링톤이
되게 좋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레프트백 루이스 홀이 바깥쪽으로 딸려 나갈 때는 조엘링턴이 그 빈자리를 꼬박꼬박 잘 채워줬습니다. 이건 사실 전술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조엘링턴의 성실성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조엘링턴이 이렇게 한 번씩 움직여주면서 빈 곳을 채워주니까 아스날 입장에서도 결정적인 전진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후반전에도 경기 양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결국에는 뉴캐슬의 승리로 경기가 종료됩니다. 오늘 제가 앞에 설명드린 내용 이외로 아스날에게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아스날이 선제골을 먹혔을 때 확실한 득점 루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웨데고르가 있었을 때는 사카, 웨데고르, 화이트 이렇게 3명을 이용해서 오른쪽 측면에서 삼각 패스 내지는 사카가 수비를 끌어당길 때 화이트는 오버래핑, 웨데고르가 창의적인 패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을 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웨데고르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고, 또 웨데고르가 앞쪽에서 공을 챙겨주면서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공을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선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웨데고르의 부재 역시 커졌습니다. 또 토마스 파티가 아무래도 전형적인 풀백은 아니다 보니까 클래식하게 돌아주는 풀백보다는 안쪽으로 미드필더처럼 뛰는 인버티드 풀백으로 사용됐어요. 물론 후방 빌드업 할 때 숫자를 늘려준다는 장점은 있지만 웨데고르도 없는 상황에서는 사카의 고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풀백인 파티의 지원도 못 받고 메리노도 중원에서 힘싸움하느라 바쁘고, 그러다 보니 아스날의 최고 에이스인 사카가 고립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쪽에 있는 마르티넬리가 성과를 냈냐? 또 그건 아니죠. 마르티넬리는 수비 가담 이런 부가적인 장점은 좋지만 직접적인 마무리 능력이 좀 아쉬운데요. 공격수로서 가장 필요한 파괴력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스날이 어려운 상황이나 답답한 상황에서 아스날을 살려줬던 세트피스가 오늘은 불을 뿜지 못했습니다. 뉴캐슬도 롱스테프, 파비앙시어, 덴번, 조엘링턴, 이삭 이런 제공권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아스날이 세트피스에서 뉴캐슬을 깨기란 쉽지 않았죠. 이런 여러가지 이유들로 아스날은 뉴캐슬을 잡지 못했고 결국엔 우승 경쟁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